자,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던 게 한일합방되는 과정 10년 기간과 그 다음에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법이었던 무단 통치 또는 헌병경찰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 나오고 나서 일본의 통치 방법이 바뀌고 있었다. 그게 문화통치라든가 보통경찰 통치라는 20년대 통치 방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등장했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전국이 참여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꽤나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일본의 통치 방법이 인자 바뀌게 되는 게 문화통치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무당통치의 한계점을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통경찰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헌병경찰 통치에서 보통경찰 통치로 바뀌었다. 자, 그럼 여러분 겨져봅시다.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국내에서 3.1운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과도한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단 통치의 한계점을 인식을 했다. 그러면서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문화 통치의 목적은 자, 한국민을 분열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민을 분열하거나 이간하거나 또는 회유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분열해서 이간해서 무슨 인사를 양성한다? 친일 인사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는 친일파가 10년대도 있었겠지만 좀 더 많아진 형태로 바뀔 거다. 이것은 당연히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은폐할 목적에 등장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근대의식 성장을 오도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대의식 성장을 오도할 목적이었다.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일본은 문화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경찰 통치라는 게 뭐냐? 우리가 10년대는 경찰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헌병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찰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헌병을 그대로 경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경찰의 수나 경찰의 장비나 경찰 의비를 3배 정도 늘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등계 형사도 만드는 고등경찰 통치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문화통치는 도표를 보다 보니까 일본이 표방했던 내용과 옆에는 기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표방한 내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박하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봅니다. 첫 번째, 총독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총독을 임명할 때 10년대는 누구만 가능했고 군인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인자는 누구도 가능하다, 문관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경찰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경찰제? 보통경찰제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라든가 장비라든가 유지비를 3배 정도 늘려버리고 고등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겠고, 세 번째, 지방제도가 연계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선거를 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으로 구분시킵니다. 즉 일본인이나 친일파가 많이 사는 경우는 완전 선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지역은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교재상으로 보면 지정명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임명을 한다. 이런 것도 등장하겠고, 또 하나 선거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의원 출마가 가능하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친일파라든가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언급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육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관리나 교원들은 제복을 10년대는 입었어요. 근데 20년대는 폐지합니다. 그래 놓고 또 교육기회는 확대한다 그랬고, 그 내용이 그 밑에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교육기회는 확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일본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그랬지만 어떤 교육만 10년대에 나왔던 보통교육이나 기술교육, 전문교육만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기회는 확대하지 않았고 2차 조선교육령에서 대학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학운동에 또 뭐가 나오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립운동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에서 기만성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고,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를 박탈했던 겁니다. 20년대는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압수폐간 정관삭제를 지 맘대로 한다든가, 또 하나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것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래서 기만성을 보고, 언론정책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언론 출판에서 언론도 인정을 한다 했지만 압수폐간 정관삭제를 지 맘대로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언론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10년대는 신문이 없는 것은 아닌데 친일계 신문만 있어요. 20년대는 인정하는 측면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기사 빼, 압수, 폐간, 정관 삭제를 지 맘대로 하고 있었다. 옆에 사파를 잠깐 보면 신문의 검열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20년대 사파가 나오는데 그 신문에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신문 내용에 빈 공간이 나와버리고 있어요. 빈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 기사를 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이러듯이 신문이 나오는데 빈 공간이 나오는 기사가 나오면은, 사진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것은 몇 년대? 20년대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파가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문화통치라는 과정에 한국민을 분열, 이간, 회유하며 친일파를 양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도 일부는 친일인사로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친일인사로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민족주의 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자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치론이라는 것은 일본의 통치가 허용된 한도에서 자치하자.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또는 이분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계량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느 것들이다? 친일 인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경향은 강화보다는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약화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우리가 말했던 20년대 통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년대 통치 방법으로 보고, 그러면 20년대가 끝났으면 이제 몇 년대로 넘어가겠습니까? 30년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30년대 통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기여가 됐던 사건이 뭐다? 만주사변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40년대가 나오는 기여된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0년대와 40년대는 구분하면서도 안 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30년대 31년에 만주사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대륙을 침략하는데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한다? 전초기지로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설명합시다. 31년에 만주사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본은 그냥 만주를 공격한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나오는데 큰 영향을 띠는 게 29년에 경제공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제공황이라는 것은 자 잠깐 1차 대전이 14년부터 18년이 나가는 거예요.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한다는 얘기, 생산량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생산량은 많았는데 소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라는 것은 생산량보다는 소비량이 적어진 거다. 그러니까 물자가 팔리는 겁니까? 안 팔리는 겁니까? 안 팔리죠.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계가 방법이 좀 달라져요.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다 화폐 단위가 뭐냐면 파운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파운드 블록이라고 하는데 영국에 지금 경제 어려운 상황을 식민지한테 팔아먹는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프랑스도 똑같은 방법인데 프랑스 화폐 단위가 프랑이에요. 그래서 프랑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식민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일본은 식민지라고 해봤자 어디밖에 없습니까? 한반도밖에 없어요. 크게 소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한다? 전쟁으로 이걸 해결해버리자. 그래서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사변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좀 뒤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7년에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공격한다? 중국까지 공격하는 중일전쟁으로 넘어가겠고 41년에 가니까 미국까지 공격하는 뭐가 나온다? 태평양 전쟁이 등장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는 과정에 앞으로 잠깐 가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던 과정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37년 중일전쟁이 나오고 나서 일본은 다 언급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중일전쟁이 나오니까 일본 인구 지금 2억 정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억이 안 되는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구에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자를 더 수탈하게 해서 중일전쟁 터진 37년 바로 다음 연도 38년에 국가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군수를 더 수탈하는 거고요. 태평양으로 넘어가면서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 30년대 우리나라의 일본의 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대주는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40년대는 뭐로 넘어간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민족 말살 정책 넘어가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민족 말살이 40년대라 그랬는데 이 40년대는 자 우리나라가 사람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겠죠.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정신은 일본 사람과 동일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거기에 보면 내에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으로 어떤 게 나오냐? 내선 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일본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조선은 뭐다? 하나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선 일체가 나온다든가 일선 동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이 있다. 동일한 조상이니까 한민족이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천황의 식민이 되도록 한다.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민족 말살을 위해서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까? 안 배우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선의 말, 조선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겠죠. 왜? 우리나라를 지금 뭐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본어 만들려고 하는데요. 조선말과 조선 역사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일본말과 일본 역사는 다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외로 황국식민서사를 암송한다든가 신사참배를 한다든가 정어묵도를 한다든가 일본시성명을 강요한다든가 우리나라 소학교를 천황의 국민이라는 의미에서 국민학교로 바꾼다든가 우리나라 역사연구단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역사연구단체가 뭐가 있냐면 진단학회가 있는데 진단학회를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탄압하겠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을 연구한 단체가 뭐가 있느냐? 조선어 학회가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 언어연구단체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합방 전에는 국문연구소가 있는데 07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년, 그냥 20년대라게 되는데 20년대 단체는 뭐가 있다? 조선어 연구회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30년대는 뭐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조선학회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년대입니까? 40년대잖아요. 그 40년대 조선학회를 없앤다. 조선학회 예산이다. 이런 게 나오겠고 언론 탄압을 위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없애버리게 됩니다. 또 나오게 되는 사상통제를 이야기하고 조선사상범 통제법을 만든다든가 인적 수탈에서 징병제 만듭니다. 잠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여기에 가면은 일본 천황의 국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징병제 나옵니다. 징병은 군인으로 징발하는 거고요. 징용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겁니다. 지원병, 이것도 군인이죠. 학도병, 이것도 군인이죠. 결론적이요. 정신대는 잠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신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우리는 위안부 개념을 더 강화시키는데 정신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력 수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정신대 위안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안부 개념이 좀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적 수탈을 위해서 중요산업에 관한 통제법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료로 좀 봐야 될 게 날개 쪽이 가다 보니까 황국식민 서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겠고 또 날개 쪽이 가다 보니까 일본시성명 강요가 있죠. 이 일본시성명의 강요에서 한두 개는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일본시성명 강요를 다른 말로 우리가 창시개명이라고도 이야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창시개명인데 점 첫 번째 창시하지 않는 사람의 자제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계동이라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꿀 때는 학교도 못 갑니다. 또는 우편물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창시하지 않으면은 선생님 지나가면서 학생들은 머리빨 한 대 꽝 때립니다. 그러면서 창시하도록 강요한다. 지 옆에면 아버지한테 가서 왜 두드려 맞았니? 두드려 맞은 사람 뭐냐?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한국 이름이고 남은 한국 이름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를 시켜서 결론을 어떻게 한다? 아버지를 통해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40년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정치 파트에서 말했던 일본어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치 파트가 우리가 일제 시대 다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걸 보면 지난 강에서 했던 10년대 통치로 무슨 통치라 그랬습니까? 무단 통치라고 하면서 10년대 통치 방법 이야기했고 20년대로 갔고요. 30년대로 갔고요. 40년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타이틀을 가지고도 옆으로 약 35년 동안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내용이에요. 이래서 옆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결론은 돼버리느냐. 타이틀 옆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는 도표가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교재가 서술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통치, 다시 말하면 정치라고도 되겠는데 정치편을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단원을 경제 수탈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잠깐.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통치, 10년대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경제 수탈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수탈로 10년대 거를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경제 수탈한 목적이 있어요. 상품 시장화라든가 원료 공급 지와. 잠깐, 원료를 먼저 우리나라에서 뺏어가서 일본이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판다. 그래서 이중 착취를 하고 있었다. 이래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대 일본의 경제 침투로 나오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회사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1110년대인데 10년대는 무슨 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허가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 회사 설립에 한 법률인데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목적은 민족기업 성장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자 민족기업 성장을 억제할 목적이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나라 민족기업이 있었다 없었다? 있긴 있었겠죠.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합방하기 바로 전에 우리나라 애국개몽운동에서 교육과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제운동을 탄압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목적이 일본 내에서 공업화를 할 목적이었어요. 공업화를 추진할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냐? 허가를 받는데 회사를 설립할 자는 허가를 옆에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자, 제 1호를 잠깐 봅시다. 회사령 날개 쪽 사례가 있는데 회사 설립은 조선총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회사와 허가만 있으면 돼요. 회사 허가를 받는다. 이 단어를 가장 큰 타이틀을. 그러면 회사 설립한 자는 누구의를 받는다? 총독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에서 나왔던 회사랑의 결과 민족기업 성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제됐겠죠. 그 다음에 일본 내의 공업화는 됐겠다 안 됐겠다? 됐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민족기업 성장을 억제할 목적이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총독은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회사 설립하면 인정하는 측면을 해준다. 이렇게만 정답하시 바랍니다. 좀 더 인정해준다. 그런데 10년 가다 보니까 민족기업 성장이 억제됐어요. 일본 공업화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그 자본을 다른 데 투자할 시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120년대 가면은 20년에 가면 이 회사령을 어떻게 한다? 폐지한다고 해도 되겠고요. 회사령을 무슨 제로 바꿨다? 신고제로 바꿨다고 해도 돼요. 폐지라고 해도 되고 신고제라고 해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로 총독부가 기간산업을 독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간산업을 독점한다는 의미에서 철도, 항만, 도로,
교통, 통신 이러한 것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음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광산을 일본이 뺏어갔다. 그 밑에 조선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업권을 뺏어가다 보니까 한때는 세계 제2의 어업국가에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 어업자원을 뺏어가면서 산림령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을 뺏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게 토조사업.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토조사업은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토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문제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토조사업은 자, 몇 년부터 시작을 하느냐?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책에서는 토조사업은 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났다? 18년에 끝났다. 이렇게 쓰는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1112년에 시작을 해서 18년에 끝났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든 12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12년부터 쓰다가 최근 들어서 10년 후 좀 더 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10이든 12든 이것은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토조사업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은 무슨 목적이냐? 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 수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를 뺏을 목적이었다. 또 지세 수입을 증가할 목적이었다. 지세라는 게 토지 세금이죠. 세금을 더 가둘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자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재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이러게도 우리가 등장하겠고,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지주층을 회유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주층을 회유한다든가 하나 목적이 더 있어요. 일본인 이주민에게 토지 지급할 목적이에요. 이 말은 일본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이사 오도록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준다? 토지를 주는. 그런데 이 목적들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근본적 목적이에요. 근데 일본이 표방한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그 밑에 일본이 표방한 목적은 토지의 근대적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만 솔직히 이 목적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나왔던 사업이 있어요. 그 전에 대한제국 때 나왔던 지게사업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방해를 해놓고, 그러니까 남이 한 것은 불륜이고요, 내가 한 것은 노맨스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토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러기 위해서 이제 시행한 절차를 보니까 1910년에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합니다. 이 임시 토지조사국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신고하는 관공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조사업은 무슨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고주의 원칙이에요. 신고주의라는 것은 토지를 신고하면 인정을 한다. 허가지가 아니에요. 신고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자, 토조서를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조사국은 신고하는 관청이라고 그랬고, 토지조사령은 신고하는 절차를 기록한 거예요. 절차.
근데 이 절차가 어떤 절차냐? 복잡한 서류를 구비한 기한부 신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구비한 기한부 신고제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놔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뺏겼다? 약 40%를 뺏겼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을 뺏겼다? 뺏긴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신고하지 않은 거. 미신고지 뺏깁니다. 또는 국유지, 공유지 뺏깁니다. 국가 거 뺏깁니다. 황무지도 뺏깁니다. 문중이라든가 동중의 땅 뺏깁니다. 이러한 것을 뺏기다 보니까 40% 정도가 뺏기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목적에서 지워갑시다. 이제. 자, 이거 봅시다. 토지조사서 목적에서 토지를 수탈할 목적에서 뺏는 목적이니까 뺏었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뺏기는 사람을 다시 봅시다. 우리나라의 지주라든가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지주층을 회유한다 그랬어요. 지주 거 뺏는다 안 뺏는다? 안 뺏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뺏겨요. 그 다음에 또 뺏기는 게 관습적 경작권을 뺏겨요. 근데 여기 잠깐 이것을 관습적 경작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천공 쪽에서는 도지권을 뺏긴다. 혹시나 여기 시험 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오는데 도지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틀려요. 도지권을 빼앗아 갔다. 부분적 인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을 합시다. 자, 이거를 뺏겼던 우리나라 농민들은 잘 사는 쪽으로 갑니까? 못 사는 쪽으로 갑니까? 못 사는 쪽으로 하죠. 그래서 이분이 뭐로 바뀌냐면 기한부 계약제 소장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기한부 계약제 소장농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소자권을 뺏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의 권리가 크다, 농민의 권리가 크다, 지주의 권리가 크다. 이것을 교재에서는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민은 무슨 농민? 소장농이에요. 그러면 소장료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소장료가 2분의 1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인한테 내는 것은 2분의 1보다 채 더 많이 내고 있었다. 농민의지 강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작이라도 얻었던 농민은 그래도 좀 나쁜 말로 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가능해요. 근데 소작권을 못 얻은 사람 어떻게 한다? 떠나야 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때 이 못 얻은 사람은 농촌을 떠나는 이농을 합니다. 산호 들어가서 화전민이 된다든가 또는 도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잠깐 갑시다. 10년대 회사령이 허가제입니다. 회사 설립이 회사가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적게 있죠. 적게 있는 상황 하에서 도시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가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만주, 간도, 연해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내가 근거지 하나도 없죠.
혈연적, 지연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쪽에 갈 때 조상님 무덤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겠고, 또 하나 어떤 내용이 나오냐, 혹시나 거기서 독립군이 나오면 내가 참여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돈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투쟁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야기 설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지세 수입이 약 10배 정도 늘어나요. 근데 세금 매기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이때는 무슨 세금으로 바뀌냐? 토지 가격 단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금이 10배 정도 늘어나 버리고 있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거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일본은 몇 프로를 뺏어갔다? 토지를 40%를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 40%를 뺏어가는 과정에 이것을 누가 갖게 되느냐? 제일로 먼저는 총독부가 가져요. 그리고 이 총독부는 다시 누구한테 불화하느냐? 일본인 농업회사에 불화를 합니다. 이때 쌍값으로 주는데 이 일본인 농업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로청이 만들어진 연도가 몇 년? 08이에요. 08년에 만들었던 회사예요. 원래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불화하는 게 또 하나 농업회사로 어떤 게 있냐면 분리흥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인한테 넘겨요. 근데 요 일본인은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인도 있겠지만, 자, 앞으로 갑니다. 일본인이 일본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주시켜가지고 토지를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료도 있습니다.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하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 이주민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본에다가 신문 광고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내느냐? 자, 일본에 계시는 농민들은 한반도로 오더라. 한반도로 오면은 일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살고 토지도 비호감 지역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토지 가격과 우리나라 토지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좀 뻥튀기라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 100원 주고 토지 한 평을 살 수 있는데 3.3 평방미터라고 해. 평단위로 요즘 안 쓰니까 3.3 평방미터를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7배 정도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한반도에 오게끔 만든다. 그 온 사람들한테 쌍값으로 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주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지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주들은 누구를 더 지배한다? 농민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때 농민은 뺏기는 게 잠깐 다시 소유권 뺏긴다 그랬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관습적 경작권 뺏긴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뺏기는 게 뭣도 뺏기냐면 입회권도 뺏기게 됩니다. 산에 가서 나무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뺏어버리더라. 입회권도 뺏기기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농민을 계속 끌어갑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지금 지위가 올라가는 쪽이다, 내려가는 쪽이다? 내려가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 사업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때 일본은 토지 사업하면서 혹시나 신고하면 인정한다 그랬지만 상황에 따라 신고 못한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법을 시행할 때. 그러면 신고 못한 토지는 법으로서 해결하도록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판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고 우리나라 농민 입장이 이렇게 해요. 내 토지 그냥 누가 뺏어가니?
신고 안 해 임마 이런 식이에요. 왜? 일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래갖고 신고를 안 했더니 일본이 어땠습니까? 뺏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 청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농민의 소유권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농민은 법을 청구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 이 말까지도 우리가 등장하더란 이야기의 결론절이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토지조사 사업의 결론절이요. 10년대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10년대 경제정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토지조사 사업은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시험 문제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니까 꽤나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령 허가제는 참고예요. 근데 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사료를 잠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 한번 날개 쪽에서 보도록 합니다. 토지조사령이라는 사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사료 여기는 출처가 안 나왔는데 출처로 그냥 토지조사령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토지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4조. 토지 소유자. 거기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자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그 다음에 체크.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 체크. 자, 그러면 결론은 카운트 답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 신고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해놓고 신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한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이란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0년대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0년대 경제정책이 되겠죠. 근데 20년대 경제정책은 산미정식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번 강에서 수업했던 걸 반복을 하면 20년대 일본의 통치방법, 김한성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고 30년대, 40년대 통치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민족말살정책 40년대 걸 더 중심으로 하면 되겠고 그러나 큰 의미는 없겠고 그 다음에 경제수탈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토지조사 사업이 가장 중요했고 참고로 보는 게 뭐였다? 회사령 허가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